근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가지게 된 날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신의 방패를 만들게 되었나? 단군 이래 최대 방위 산업의 주역들이 직접 증언하는 세종대왕함 개발 건조 사업의 생생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KDX3 한국형 이지스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KDX3 사업의 기본 설계 수석 감독관을 역임하셨던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수입니다. 역시 KDX3의 사업처장을 역임하셨던 배형수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수입니다. 마지막으로 KDX3 사업 당시 현대중공업에서 설계 책임자로 수고해 주신 현대삼호중공업의 김태욱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욱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지스 시스템은 보통 우리가 신의 방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지스함과 이지스 시스템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재수 센터장님, 우리가 이제 이지스 시스템이 무엇이고요? 왜 이게 최강의 해군 전력이라고 불리우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함정을 이지스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미국에서 건조를 시작한 함정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지스 순양함, 그 타이콘도라급이라고 하는데 순양함이 한 20여 척 건조가 됐고, 이지스 구축함, 이것은 우리가 알레이버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금년까지 63척이 건조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여 척을 더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스함은 건조를 착수한 것이 오래됐지만은 현재까지도 계속 성능 개량을 하면서 짓고 있는 거의 금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구축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지스함은 이지스 체계만 설치한 함정이 아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전투력과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신의 기술들이 많이 반영된 함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선과학적인 기술은 이지스함 말고도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짓고 있는 함정들에도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지스 함정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지스 전투 체계가 곧 이지스 함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지스라고 하는 용어는 신의 방패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지스함은 대공 방어 성능을 향상된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함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스 전투 체계의 핵심은 스파이원 델타라고 하는 그런 모델명인데 위상배일 레이더입니다. 이지스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그 레이더가 여러분들 뭐 배에서 많이 봤지만 회전식이죠. 회전식인데 이지스함이 나오면서 이 위상배일 레이더가 처음으로 함정에 적용이 됐고, 이 이상배일 레이더가 굉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식 레이더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타켓을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다 그러겠죠. 근데 스파이언 델타 레이더는 지속적으로 이 전자빔을 방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대공 표적을 탐지도 하고 추적도 하고 그런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여러 가지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을 할 수 있어요. 딴 회전식 레이더에 비해서.
그다음에 전자비행을 집중을 시키면은 또 장거리로 이렇게 전자비행이 나가게 해서 일반적인 레이더보다 훨씬 긴 그 탐지 거리, 추적 거리를 가질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1 델타 레이더가 그 이지스 체계에 이렇게 도입을 됨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회전식 레이더를 탑재하는 함정에 비해서 대공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이런 능력이 뭐 지금까지 있었던 함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향상이 된 그런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지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이지스 함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기존과 다른 것이 이제 레이더가 조금 더 대공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배재동님, 네네. 이것 말고 혹시 다른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된 게 있나요? 이지스 구축함이 하여튼 그 금세기에 이제 가장 최강의 구축함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특히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유사한 그런 그 구축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그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이제 일반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그 이지스 시스템 그것을 탑재한 함정만이 이지스 구축함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이지스 구축함이 그래서 왜 가장 금세계 강력한 구축함이라고 하는 이유는 탐지 능력에서 굉장히 우수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소프트웨어적으로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이렇게 추적하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영종도에 있는 그 항공 통제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배에다가 하나 이렇게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광해의 이지스 시스템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탐지만 해서 함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탑재하는 그 무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거기에는 이제 그 아주 획기적인 수직 발사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선체에 몽땅 이제 내부적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그 이전의 모델은 전부 다 이제 선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도탄들이. 그래서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스텔스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선체 내로 집어넣음으로써 우선 함정의 스텔스 기능을 높였고, 그다음에 그 발사대라는 것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탑재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대지 타격을 할 때는 함대지 유도탄을 거기에 많이 적재하고 갈 수 있고, 대항에서 함대 간에 교전을 할 때는 대공 무기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아주 플렉시블하게 그렇게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함정의 우선 작전 운영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스파이1 레이더서부터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강력한 무기 체계, 요 세 가지의 모델을 이제 이지스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탑재한 함정이 이지스 구축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지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지 능력들, 무장 체계, 스텔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해군에 있어서 어떤 최강의 전략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또 기능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지스 시스템이 이제 미 해군에서 처음 이제 도입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미국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항공전이 항공기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2차 대전도 주로 이제 항모와 항모의 교전, 주로 이제 대공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2차 대전이 이제 후반기에 이제 공군이라는 제3군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위협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져서 작전적으로 이 대공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전 시간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지만 1, 2차 중동전 이후부터 이제 대함 유도탄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위협이 굉장히 늘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해안에 스틱스 유도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대함 유도탄 같은 것들 갖다가 많이 배치해가지고 함정이라는 것이 함정에 대한 그 공격 무기들이 위로 향한 공중을 향한 그 유도 무기들이 굉장히 발전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한 이제 방어적인 차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해군의 이제 작전 개념에 또 변경된 그런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바다로부터 연해 작전으로 바뀐 겁니다. 즉 바다에서 궁극적인 전쟁과 전투의 목표는 그 지상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지상으로의 그 작전 개념이 힘을 투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작전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적 해안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은 함정에 대한 위협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함정은 또 적 해안을 공격할 때는 역시 또 공중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를 유도해서 공격을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도탄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 그래서 그러한 작전 개념의 변경이 크다라는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미 해군에서 이제 그 이지스라는 집중적인 그런 개념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IT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그러한 이제 레이더 시스템의 그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센서를 갖다가 한꺼번에 운영을 해서 저가를 식별하고 지휘 결심을 하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그 슈퍼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도 무기까지 그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공격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에 이제 이렇게 옮겨 심는 또 조선 기술의 발달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이제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양한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또 첨단 또 이게 방공 시스템을 또 장착하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어떤 국가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성능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이런 이지스함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재수 센터장님, 어떤 것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앞에서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함정을 이지스함이라고 하고 예. 이지스함 전투 체계의 핵심이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 체계를 탑재한 그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스페인하고 그 노르웨이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국가 갖고 있는데 스페인하고 노르웨이는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를 기본으로 하는 이지스 체계를 탑재는 했는데 함정의 규모가 우리의 그 KDX-2 정도, 5,000톤급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소위 이제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그 알레이버크급 7,000톤급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가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함정을 일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범이지스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1980년대 중반에 그 이지스함을 최초로 전력한 이후에 유럽에서도 위상배열 레이더를 개발했어요. 그 뭐 아파 체계도 있고 그 삼성이라는 체계도 있고 그런데 이 체계들은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보다는 어떤 그 탐지 거리나 그다음에 표적의 추적 수나 이런 면에서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위상배열 레이더예요. 그래서 이런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함정을 범 이지스함이라고 만일 한다면은 이제 그 이지스함을 가진 나라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파나 그 삼성 말고도 위상배열 레이더를 지금 경쟁적으로 많이 뭐 중국도 개발하고 있고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을 우리가 지금 3척 가지고 있고 앞으로 3척을 더 가질 예정이지만은 그 이후에 차세대 구축함을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 유상배일 레이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더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우리 자체적인 그 이지스함을 가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 배영수 제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다 이지스함이냐 개념이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상배일 레이더,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가 이상배일 레이더고, 이상배일 레이더를 비슷한 성능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뭐 성능 면에서는 비슷비슷하니까 뭐 이지스 범 이지스함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또 특히 세계 5번째, 그중에 또 3번째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전력적인 측면에서 어떤가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재동님, 네. 실제 이게 이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까? 그 안병태 그 해군 총장께서 그 칼럼에 보니까 그러한 그 한국 해군의 동북아에서의 입장이 19세기의 그 프로이센 해군의 입장과 아주 유사하고 거의 똑같다 해서 그 총장이 되시면서 해군을 그 리드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개념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단초를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대항 해군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제 그 설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함정도 좀 커야 되는데 한국 해군이 주변 강대국과 해군을 뭐 1대1로 우리가 동일한 수준의 그 해군력을 보유하는 데는 국력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한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은 그 정도 그 수준의 해군력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전략 개념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군은 어떠한 그 전력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한국 해군은 주변 강대국 해군과 수적으로는 결코 대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그 대등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 교섭단체든 협력의 대상이든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함정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을 대상으로 뭐 한국과 일본이 그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이 한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그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협력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배만 가지고는 이거는 협력의 대상이 안 된다. 호환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저기 항상 그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 이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당면 북한이라는 그 당면 위협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주변국가 동북아 정세만을 가지고 전략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실전 상황에서 실제 당면하고 있는 그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략적인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이지스 구축함의 효용성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북한이 남침하면은 우리가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전세를 갖다가 완전히 회복하고 열세를 우세로 전세를 갖다 전환시킨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부산에서 출항해서 인천에 상륙한 커다란 우회 작전이었거든요. 그런 상륙 작전이었고 가장 그 현대적인 그 작전 전략 차원에서의 개념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최대 방어다. 그래서 이제 다 동서에서의 그 상륙 작전을 그 기본적인 작전 개념으로 한미 간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국은 해양을 통한 적 지상으로의 공격 작전, 그 프롬도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지스급 정도의 그런 정도의 큰 함정으로 적지에 갈 수 있다. 그리고 해상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러한 함정들이 이지스급 함정들의 효용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상 교통로를 저기 말라카 해역까지 가서도 보호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전 세계적으로 현대적인 위협이 뭐 해적들도 계속 출마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계속 그러한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너무나 그 유용한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길이 165.9m, 폭 21.4m의 7,650톤급 구축함으로 최대 속도 30노트, 항속거리 1만 킬로미터, 2대의 헬기 탑재, 30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막강한 탐지 능력에서 시작된다. 기존의 회전식 레이더 대신 위상 배열식으로 작동하는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를 장착해 훨씬 먼 거리까지 끊김없이 다수의 표적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함은 동급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국산 무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총 128셀의 미사일 수직 발사 체계 중 80셀에는 SM-2 대공 미사일이 운용되는 가운데 적외선 센서를 추가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였다. 나머지 48개의 셀은 한국형 수직 발사대를 탑재해 국산 함대지 미사일 천룡 32발과 국산 대잠 미사일 홍상어 16발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수직 발사대와는 별도로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 16발을 장착해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골키퍼가 장착돼 있어 분당 4,200발의 기관포탄 발사로 가공할 만한 화망을 구축해 적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장거리 대잠수함 어뢰를 탑재해 막강 대잠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이 만든 세종대왕함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이며 육해공의 모든 공간에서 적을 압도하는 최강 해군의 첫 신호탄인 것이다. 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기본 재원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축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볼 텐데요. 김태욱 상무님, 네. 자세한 뭐 설계나 성능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좀 여쭙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대왕함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또 최신이거든요. 이제 어떤 이 플랫폼과 이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비슷한 외국 이 자료 설명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정 조선공학적인 측면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무기 체계를 탑재한 선체를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이제 함정을 기동하기 위한 추진체를 포함해서 그렇게 보면은 큰 두 덩어리로 무기 체계와 플랫폼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지스함의 플랫폼의 형상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이지스 체계가 정 센터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큰 전기 전자 덩어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에 탑재를 하다 보니 상당히 큰 구조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그게 이지스함에서 형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지스 타워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슈퍼스트럭처 그런 측면인데 그게 형상적으로는 가장 큰 특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외국 함정으로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이지스함, 일본의 이지스함이 이제 형상적으로는 좀 유사한 측면은 있습니다. 유사한 측면은 있고 그 다음에 이지스함 KDX-3는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KDX-1, 2에 비해서 그 수직 발사대 버티컬 론칭 시스템이 KDX-2보다 2배는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의 규모가 월등하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함정의 크기가 크고 슈퍼스트럭처에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형상적인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추진
추진력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체격, 덩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기 체계는 펀치력, 파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배가 커졌기 때문에 추진 체계도 같이 파워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함정들 KDX 1, 2는 추진 체계 이제 배를 기동하기 위한 체계가 이 코독이라고 합니다. 코독. 그게 Combined Diesel or Gas Turbine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평상시 순항을 탈 때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작전을 하거나 긴급하게 고속으로 가야 될 때는 가스 터바인을 기동을 하는데 이지스 함정은 배가 커지다 보니까 디젤 가지고는 어떤 성능을 만족하기가 힘들어서 코게그라는 시스템을 추진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거로 보면은 Combined Gas Turbine or Gas Turbine 그렇게 되는데 가스 터빈을 4대를 탑재를 해가지고 순항, 저속 운항할 때는 1대를 쓰거나 혹은 2대, 고속 운항할 때는 2대 혹은 4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각각 전투 개념이나 이제 운용 상황에 맞게끔 하는 시스템이 코게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지스함은 함정 크기가 굉장히 크고 물론 이제 무기 체계, 전투 체계도 특징적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추진 체계가 좀 독특한 그런 함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코게그, 코도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앞서서 설명이 좀 계속 됐었고요. 또 추진력을 위해서 이제 코게그 게스터빈 4개를 장착해서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이런 그 그렇죠. 기동성도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센터장님, 이지스 시스템도 이제 그 구성 장비나 또 성능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된 이런 이지스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장비들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구성된 장비들이 또 개별적으로 어떤 성능을 좀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 해군이 이지스 전투 체계를 개발을 한 이후에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왔고 이지스 체계도 성능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은 프라이트 1, 2 알파 이런 식으로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지스 체계는 베이스라인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 개량을 해왔는데 우리가 그 KDX3를 그 구매할 당시에 그 개발된 모델이 베이스라인 7 빅타.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능 개량된 가장 최신의 모델을 이제 KDX3에 탑재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지스 체계는 사실 이제 이지스 체계 자체도 이렇게 성능 개량이 돼서 최신의 모델을 탑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이지스 체계를 가지고 어떤 무장을 운영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KDX3에는 여러분들이 몇 번 언급하셨는데 그 VLS라고 하는 수직 발사 체계, 미사일 수직 발사 체계가 128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VLS는 여러 가지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굉장히 그 성능이 우수한 그 융통성 있는 그 발사 체계인데 그 발사 체계를 128발이나 싣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의 알레이버크는 우리와 같은 그 7,000톤급 그 구축함은 90셀을 싣고 있고 이번에 콩고도 90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28셀을 싣고 있어서 그 함정들보다 더 많은 VLS를 싣고 있고요. 이 VLS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운영할 수 있는 미술은 우리가 운영하는 미술은 SM2 대공 미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 운영하고 있는 장거리 대잠 어뢰. 그다음에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천용, 함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그 VLS 체계에 아주 그 이 조합을 잘 시켜서 작전에 따라서 128셀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 체계는 이제 하면은 그 발사 체계가 별도로 그 VLS에서는 발사하지 않지만은 그 미사일 방어 미사일, 그다음에 그 근접 방어 무기 체계,
함대, 함 미슬, 뭐 5인치 함포 이런 다양한 무장들이 전투 체계하고 이지스 전투하고 연계가 돼서 연동이 돼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공 방어, 대함 작전 뭐 이런 것들 수행할 수 있고 이제 그 우리가 개발해서 함대 G 미슬까지 이제 탑재를 했기 때문에 지상 작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가공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지스 체계가 사실 대공 중심 체계입니다. 대공 방어, 대공 공격 이것을 주로 목적으로 개발된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할 때 느낀 점은 대함전 쪽에서는 좀 약해요. 대함전 분야에서는 이지스 체계가 우리가 이지스 체계 그러면 모든 것이 뭐 만능인 것처럼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대함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제한이 된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재동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종대왕급 구축함 우리 이제 최초의 이지스 함인 만큼요 이 무장 수준도 다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무장 체계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수상 전투함, 구축함 차원에서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체계 그 수준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하여튼 그 최대한 그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한 그런 무기 체계들이 이제 탑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근데 이게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그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물론 이제 이지스 전투 체계는 FMS로 우리가 해외에서 도입을 하지만 결국 이제 국내에서 그 개발한 모든 무기 체계들을 최대한 여기다가 이제 적용하고 탑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그 대함 유도탄인 그 해성이라는 그 유도탄, 그 미국의 그 옛날에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에서 그 제작해가지고 저기 한국 해군하고 공군에서 그저 구매했던 그 하푼 유도탄을 모델로 해서 국내에서 개발했지만 그것보다 사실상 훨씬 대함 성능이 우수한 그런 이제 유도탄을 이제 국내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러한 무기 체계도 탑재가 돼 있고요. 그 무장 측면에서는 뭐 대잠 그 장거리 대잠 어뢰, 그다음에 청상어라는 단거리 대잠 어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고요. 그리고 센서 측면에서도 그 대잠 센서에서 이제 그 수상함이 이제 그 한 뭐 1km 이상 그 선미로 끌고 다니는 그런 타스라는 토드 어레이 그 소나 그런 것들도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 대부분 탑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장 큰 우리 그 한국 해군의 큰 과제는 KDX 1, 2, 3까지 우리가 그 구축함을 갖다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투 체계의 핵심이 되는 그 슈퍼컴퓨터, 소위 얘기하는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결국은 그러니까 전투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KDX 1, 2, 3까지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한국 주변에 있는 무기 체계들은 이제 하나씩 둘씩 개발을 해 나왔죠. 그러면 그 메인 체계에 이걸 갖다가 연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생산업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그 소스 코드를 절대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한 연동비를 지불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3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래서 기술 이전 그 분야에 대한 그 전투 체계 설계에 대한 그 기술 이전 계약 절충 교육으로 많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그 미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후에 한국 해군에 나오게 되는 그 FFX2 그 배치 2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장보고 3도 자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그 후부터는 그래서 저희들 고유의 그러한 커맨드 디시전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 해군의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무기 체계를 그리고 함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CDS 강력한 그 지휘 통제 시스템 그리고 고유의 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방국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컴퓨터의 CPU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강력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현대전에서는 그 함정의 능력에서는 더 중요한
그 강력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해군이요, 이지스함을 가지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센터장님, 처음 이제 이지스함에 대한 소요가 제기된 것이 80년대 초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좀 차근차근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의 그 이지스 순양함인 타이콘도라급이 86년에 전력화가 됐고요. 구축함인 그 알레이버크급은 91년에 전력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80년대 초부터 뭐 이지스함을 갖도록 소유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뭐 90년대에 들어와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이지스함이 하여튼 전력화 되자마자 소위 이제 꿈의 전투함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그 성능이 워낙 우수하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해군이 그러한 전투함을 갖는 것이 꿈이었죠. 근데 이지스함이 그 성능이 우수한 만큼 또 그걸 획득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지스함을 가질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지스함을 가지고자 할 그 당시까지도 그 우리나라 그 전력 건설의 우선순위가 대북 전력 위주잖아요. 그런데 이지스함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대북 전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범위가 너무나는 그 해군 무기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이지스함을 우리가 소유 제기하고 소유 반영하고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3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시작이 했는데요.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 해군이 이지스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발생을 했어요. 일본이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태 제도께서 일본도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이지스함을 가져야 독도를 방어하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제 뭐 논리를 좀 보태서 대통령께 직접 그 이지스함 확보 계획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셨고 그 계기가 우리가 이지스함을 그 상대적으로 물론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이지스함을 언젠가는 가졌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빨리 갖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 예, 또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군 전략 측면에서요, 그 이지스함을 우리가 직접 설계, 건조하게 된 배경을 또 알고 싶은데요. 배조등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조선 산업이 조금 뭐 침체기에 있습니다만은 부동의 세계 1위의 그 조선 강국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다 성공적으로 다 했는데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우리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1차적으로는 그래서 조선소에서 그건 말이 안 됩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상 군함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그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이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장비들이 그 탑재되고 하게 되는데 많은 무기 체계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탑재 무기 체계들이 국내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그 개발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 이지스 체계와 관련되는 스파이완 레이더서부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그 대공 그 스탠다드 미슬 계열의 그 유도탄 그거 외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를 탑재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만 인수해 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다 결국은 국내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어렵게 이제 설득을 해서 국내 건조로 그래서 그 결정이 됐죠. 예. 이제 이지스함의 국내 설계가 그럼 우리한테 어떤 이 의미를 담는지 오늘 나와주신 세 분 패널께 좀 간단하게 평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욱 상무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지스라는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배에 성공적으로 탑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술적인 문제죠. 그래서 조선소는 그 당시 이때까지 쭉
개발해온 함정들이 성공적으로 다 사업을 마쳤고 이지스 함정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내심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과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도 많이 했고 그렇긴 한데 이 이지스3이라는 거는 기존의 함정하고는 차원이 한 단계 훨씬 뛰어넘는 뭐 말하자면은 최첨단이라는 표현도 쓰고 차세대 함정이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그만큼 설계가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거의 좀 보편화됐지만은 뭐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함정의 여러 가지 피격으로부터 함정의 생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첨단 설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물론 그런 설계 기술들은 미국이라든지 선진 제국들이 절대로 릴리즈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노출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국내에서 만들었다, 설계를 해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재수 센터장께서. 이지스함을 그 미국, 일본, 우리, 그다음에 스페인하고 노르웨이는 뭐 좀 적은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미국 알레이버크하고 똑같은 크기의 이지스함을 가진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일본은 설계도면을 사왔고 우리는 독자 설계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 이제 첫 배가 세종대왕함인데 세종대왕함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일본 뭐 미국에 못지않게 훨씬 낫다 이런 평가를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사실은 개가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지스함을 미국 다음으로 독자 설계를 하고 또 독자 설계한 함정이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함정 건조 설계 기술이 세계적으로 최고다 이런 뭐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사업에 일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배영수 제독께서. 네네. 뭐 당연히 뭐 그 구축함 중에서 세계 최고라는 그 최고 성능의 구축함을 국내에서 설계 건조를 했으니까 전 세계적인 인식이 뭐 급상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해군 분야의 그 대외 수출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저는 사업처장 당시 하면서 이제 중요한 그 우리 그 함정 설계 및 건조의 그 기술적인 부분에 그 향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갑자기 미 해군과 이제 사전 회의를 하는 중에 그 CSE라는 개념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컴뱃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겁니다. 한 50명 정도의 전문 요원이 초기 사업 한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에 조선소에서 상주해서 그 컴뱃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시저를 그 설계 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군함을 건조를 할 때 건조 절차가 기본 설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설계 선체부터 먼저 건조하면서 각종 무기 체계를 그냥 거기 이제 얻는 개념으로 이런 설계를 했는데 이지스 구축함서부터는 CSE라는 절차를 통해서 전투 체계 설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리티컬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이전까지의 군함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이제 로테이션 형태의 그런 레이더를 탑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체에다 그냥 올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지스 구축함은 슈퍼스트럭처가 전체가 그 레이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각도서부터 아주 정밀하게 그거를 설치하고 시험하지 않으면은 스파이 1 델타 레이더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정교한 무기 체계를 갖다가 탑재를 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탑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상에 LBTS라는 랜드 베이스 테스트 사이트라는 그런 아주 굉장한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모든 레이더하고 모든 무기 체계를 실제로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동 시험과 모든 시험을 완료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설계에 반영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 군함으로 이렇게 옮겨 실는 이러한 독특한 그 발전된 그 설계 개념을 그 이지스 전투체계에서부터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지스 전투체계 사업을 하면서 미국의 거의 국가연 요원, 조선소 요원, 그리고 해군 일부 요원 거의 한 50명 정도를 그 무어스타운 그쪽에 전투체계 그 개발하는데 그 보내가지고 상당 기간 그 교육도 받고 절충교육 그런 개념으로 교육도 받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또 미국에 보내놓으면은 그 절충교육으로 반영된 거 외에도 기술자들이 사실상 많은 것을 배워오게 됩니다. 그것이 곧 이제 기술력인데 기술력으로 이제 축적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최초로 우리 국가연에서도 이 이지스 사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전투 체계를 개발할 때 그 미국의 스탠다드 그런 방식으로 그 LBTS를 다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많은 요원들이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수백만 라인의 그걸 갖다 다 소프트웨어로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정한 그 위치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 이지스 사업에서 배워온 절충 교육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 국가연과 우리 조선소의 특수한 사업부 그래서 군함을 만드는 그런 거에 상당한 그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이지스 시스템. 1000여 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17개의 목표와 교전이 가능한 최첨단 전투 체계다. 하지만 이지스 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 최강이 될 수 없다. 수많은 장비 및 무기 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 즉 이지스 구축함과 결합해야 신의 방패로 완성되는 것이다.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총 5개국이지만 그중 7,000톤급 이상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3개국만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전투체계뿐 아니라 구축함 설계까지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건조했다. 한국이 이지스함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일본과 같은 방식을 택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의 결정은 의외였다. 이지스 구축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외에는 그 어떤 나라도 성공해 본 적이 없었던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설계. 과연 대한민국 KDX-3 사업팀은 어떻게 그 엄청난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KDX-3 한국형 이지스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무님, 이지스함은 이제 다른 구축함과 비교해 봤을 때요, 함정이 이제 형상 설계가 좀 다르게 좀 이게 돼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좀 달라졌습니까? 앞에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지스를 탑재함으로 인한 이지스 타워, 그다음에 각종 생존 성능 향상을 위한 스텔스 기술을 이제 도입한 게 큰 주된 요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부분적인 스텔스 기술은 적용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적용한 거는 KDX-3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적용을 했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은 스텔스라는 기술은 적으로부터 탐지를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크게는 적으로부터 발사되는 레이더로부터 탐지되는 그런 피탐 기술인데, 레이더 크로스 섹션 RCS를 감소시키는 기술, 그건 주로 이제 함의 선체를 기울인다든지 이제 그런 설계 기법을 적용을 하는데, 마스트가 보면은 기존 함정들은 이제 파이프를 가지고 만든 트러스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면서 마스트도 스틸 오브 파브리케이션 되는 구조를 쓰고, 특히 우리 KDX-3는 마스트 형상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설계 단계, 그다음에 수치적인 분석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독특한 형태를 취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함정의 형상 자체도 메인헐에서부터 슈퍼스트럭처까지 다 어떤 기울기를 갖게 되고 함수에 있는 포대 자체도 옛날에는 라운드한 포대였는데 전부 다 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함정에서 탑재되는 고속단정, 리버라고 그러죠. 그런 리버라든지 토페도나 함 외부에 설치되는 큰 구조물들, 장비들을 전부 다 차폐 공간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함 자체가 아주 좀 매끈한 잘 빠진 그런 형태를 보이고, 그 다음에 배가 보면은 배기가스로 인해서 저기 어떤 온도, 자외선으로 추적하는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배기가스를 냉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돌이 아주 좀 기존 함정에 비해서는 좀 독특하죠. 이제 그런 부분 또 방사 소음을 감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 안에 장비들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여러 가지 뭐 설계 기법들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 이게 어떤 성능적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설계자로서 이제 함의 어떤 위용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감독관으로 오신 분들하고 여러 번 배를 그리면서 이제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를 쫙 뽑아가지고 놓고 보면은 저희들 조선쟁이 말로는 잘 빠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함정의 위용이 진짜 득설이는 대단한 이제 그런 배죠. 이제 그런 게 형상적으로 좀 차별화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끈하게 잘 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예. 지금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예.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 예. 막상 이제 국내에서 직접 이제 설계 건조 과정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수뇌부에서 직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온 것이, 아마 배를 만드는 건조 실력은 충분한데 과연 설계할 실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아마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들은 뭐 많은 인력을 데리고 있었지만은 KDX3가 범국가적인 사업이고 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당시 군에서는 KDX3를 전담해서 설계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군함을 여러 척 짓게 되면은 이 배도 설계하고 저 배도 하고 같이 하는데, 전담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PQ 들어가면서부터 인력을 충원을 했고, 또 군에서 기술 장교들, 뭐 변기라든지 조함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일한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에는 여러 군데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또 자체 연구소도 있고, 거기에 있는 뭐 인력이라든지 각종 기술들을 지원을 받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배를 설계하고 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모든 해군이 꿈꾸는 신의 방패 KDX 이지스 함은요, 그 엄청난 위력만큼이나 도입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또 건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